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했던 내용이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셔서 부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십자수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와 생명의 강물을 상징합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2022년 4월 24일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수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발걸음을 위하여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뚜렷한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는데, 첫째는 예배의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사귐의 공동체이며, 세 번째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땅끝까지 우리 십자수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한번 다시 보시죠. 설교 제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속가능한 자립선교. 제일 끝에 있는 단어 선교만 했어도 우리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또 그 앞에 자립이라는 말만 붙여도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알 것 같은데, 그 앞에 또 지속가능한 이라는 것을 붙여서 지속가능한 자립선교라고 했으니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선교를 모르는 분도 없고 선교지 여행을 안 다녀오신 분들도 대체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선교의 방식과 저기에 써있는 지속가능한 자립선교와는 무엇이 같으며 얼마나 다를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아시아 빈곤선교센터 CAMP Center for Asia Mission for the Poor 약자입니다. 그래서 CAMP 캠프라고 하고, 그리고 캠프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NGO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필리핀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NGO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말하면 아시아 빈곤선교센터이지만 그냥 캠프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캠프의 사역을 모델로 하여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자립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방향은 이것이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두 주간의 말씀을 나눈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속가능한 자립선교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는 이해 못하는 말도 단어도 하나도 없는데 다 끝나고 나면 그게 그거지 이렇게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속가능한 자립선교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유럽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 받았습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백 년씩, 심지어는 오래된 선교단체는 500년 이상이 된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던 단체들이 일제히 아시아로 수백 년 된 본부를 다 옮겨왔습니다. 아마도 최근 20년에서 30년까지 안 걸리는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위클리프 선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런던 선교사회라든지, 아니면 인터서브 선교회라든지, 전 세계에 정말로 기둥이 될 만한 유럽의 선교단체들이 거의 일제히 아시아로 본부를 다 옮겨왔습니다. 그것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다 옮기고 나서 각 대륙별로 지부가 있는데 아시아 지부를 주로 태국의 치앙마이에다가 많이 세워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오래된 선교 단체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백 년간 해왔던 선교의 방식, 일컬어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방식이 이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아시아 선교로서 아시아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 저 중남미 대륙이라든지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유럽의 큰 배, 군함입니다. 이 군함이 처음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물론 타고 있고 총과 대포를 앞세우고 그 배에는 그 다음엔 장사하는 상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로 목회자들이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배들이 문명이 뒤떨어진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총과 칼로 제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나오는 원자재들, 금이라든지 여러 재료들, 좋은 것들을 다 상인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엔 확실하게 지배권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엔 목사들이 혹은 신부들이 거기에 내려서 봐라 이 사람들아, 우리처럼 이렇게 힘있고 훨씬 앞선 문명의 나라들이 되고 싶으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자행되었고 중요한 것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원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게 한다든지 교회도 자립하게 한다든지 생활도 자립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교회들이 목사들을 배출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배출을 하면서 점점 왕성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배자들의 지배가 있고 현지의 교회는 그것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하고 머슴 노릇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선교 이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를 낼 적에도 못자리에 촘촘하게 심었다가 논으로 옮기는 방법을 이양법이라고 하잖아요. 다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교 이양이 선교의 최종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선교 이양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수백 년 된 유럽의 선교단체들이 이제 이런 방식은 그만이라고 말하고 로잔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반성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선교였고 힘의 선교였고 돈의 선교였으니 이제는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선교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은 아시아에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로 하지만 그 아시아의 교회와 아시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 가운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만의 고유한 토착화의 신앙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성직자들을 배출하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올바른 선교라고 보고 일컬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름하며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선교의 시대가 와서 아시아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세계 선교의 방향이 이미 지난 요 얼마 동안 바뀌어 온 것입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알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영락교회 선교사로 파송되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선교지 더구나 아까 말한 수백 년 된 선교단체들이 거기에 본부를 옮겨서 그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제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자는 말이죠. 우리가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는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다 넘기는 일들은 결코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식의 선교를 해왔는데 이것은 작은 제국주의적인 선교,
사람의 힘과 돈과 권력에 의한 선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는 거기에 또 익숙해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북돋워 주고 그리고 교회를 스스로 세우게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어야 하는 때가 이제는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컬어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몽골 선교를 할 적에 몽골의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제1교회라고, 몽골 제1교회, 몽골 네그뚜게르 교회래요. 몽골 말로 네그뚜게르가 제1이라는 뜻입니다. 네그뚜게르 교회에 제가 잠시 거기에 책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거기에 젊은 목사, 영어를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니고 그러고 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더니 이렇게 메모지로 3장을 빼곡히 적어갖고 온 게 있습니다. 내가 황 목사님을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3장을 하는데 그 3페이지 전부 다 내가 도와주고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될 목록입니다. 심지어는 내 친구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먼 데서 옵니다. 차비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책 살 돈도 줘야 됩니다. 해서 3페이지를 빼곡하게 적었는데 몽골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자립할 줄을 몰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선교했던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400명이 모이는 현지인 교회인데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자립을 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이고 또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흐름의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길고 어렵더라도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의 방향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어떤 교회, 저 교회가 잘하더라 하는 것에 우리는 개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 자신일 뿐인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은 여기에 스마일 타워빌이라고 하는 책의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워빌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은 쓰레기를 뒤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니까 볼성사납다고 필리핀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트럭에 태워서 확 이쪽 지역으로 데려와서 여기 살아, 그리고 단칸반 줄 테니까 월세 내, 그렇게 하고 살았던 지역 이름이 타워빌입니다. 5만 명이 모여서 있는 빈민들이 살아가는, 빈곤계층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웃게 만든다는 의미로 스마일 타워빌, 이렇고 이것이 바로 아시아 빈곤선교센터가 들어가서 했던 2017년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 6년이 지났으니 이 6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생겼던 것은 이따가 양미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아 빈곤선교센터는 2006년도부터 아시아 빈곤 지역의 자립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필리핀 정부에 함께 등록된 사단법인 국제 NGO입니다. 현재 마닐라 북쪽의 강제 철거 이주민 마을인 타워빌 5만 명과 가야가야 5만 명과 함께 상주하면서 빈곤 속에서도 자립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봉제 공장을 지어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현지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속가능한 자립의 삶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두되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개발, CDD, Community Driven Development는 캠프를 일찍부터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에서 많은 것을 돈도 주고 기술도 주고 막 쏟아부어가지고 끊임없이 받아먹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현지, 바로 그 현지의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현지가 주도해가는 개발, 이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자립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제까지의 소모적인 빈곤선교에서
지속가능한 자립선교의 방향 전환을 하는 모범적인 과정의 학습을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거기 현장을 단기팀들이 가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혹시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6개월 가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은 가셔도 되고, 1년 있겠다고 하시는 분은 가셔도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캠프가 했던 것에 원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빈곤 지역을 위해서는 빈곤 지역에 들어가서 상주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실천입니다. 선교사님들마다 다 현지에 들어가서 살지 않나요?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지역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안 들어가죠. 근데 캠프의 원칙은 우린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워빌이라는 지역은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기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밥을 못 먹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동네가 험악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산다고 하는데, 한국인 선교사는 하루 3끼에 돼지갈비 뜯어먹고 살더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의 그 빈곤 마을에 같이 들어가 산다는 건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캠프는 냈습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을 현지 조사에만 투자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진중함을 가졌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굽는 게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 막 뭘 끌어다가 나눠주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15개월 동안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5개월 동안을 주민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을 스스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회적 자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들을 함께 같이 연결하기,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캠프의 원칙은 지역 안에서 조직을 이루고 그 안에서 리더를 성장시키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캠프는 빈곤마을 주민들에게는 귀찮은 단체였습니다. 뭐 하나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고 생각과 의견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자꾸 지역의 삶 속에 캠프 자신들의 둥지를 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편 캠프를 망망대해에서 만난 작은 빗줄기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진정한 소통이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캠프의 선교는 다른 어떤 기관과 경쟁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은 후원금을 끌어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오비를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캠프가 나아갈 방향이고 목표라고 했고, 캠프의 경쟁 상대는 캠프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팀킬이 일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 핸드폰이 굉장히 좋은 게 새로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에 와, 또 삼성에서 비슷한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2배로 팔릴 것 같죠? 아닙니다. 양쪽에 서로 나누어져서 반씩밖에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삼성폰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삼성이라는 한 팀이지만 서로 죽인다는 뜻에서 팀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들끼리 비슷한 지역에 오록을 다 모여서 다 비슷한 같은 사역을 하면 그게 바로 팀킬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캠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을 흉내내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캠프가 했던 선교사에게 중요한 작업 방식은 PDM 방식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국제선교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마 직장생활도 전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PDM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 지역은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가난함이 문제다. 그럼 두 번째로 이걸 생각을 합니다. 왜 가난하게 됐을까? 쓰레기 산을 뒤져먹던 사람들을 정부에서 꼴보기 싫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몰아놓고 여기에서 살라고 했구나.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뒤져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은 필리핀에 부둣가로 가서 노동하다가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새로운 살림을 차려버리니 버림받은
어머니와 자식들이 남는구나.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 걸어나가서 대로변에 가서 어머니는 이쪽에서 딸은 이쪽에서 차 타고 가는 손님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고 몸을 팔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은 뭔가, 그래서 동네에서 폭력이 많구나. 못 먹으니까는 이것저것 도둑이 많구나. 그리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문제들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정하면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무엇일 거냐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15개월 동안 물었더니 재봉틀을 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재봉틀 몇 집만 사주면 당장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재봉틀이 2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뭘 하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나나이들, 엄마들끼리 서로 의논을 한 끝에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 봉제 공장을 만듭시다. 거기 봉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순번을 정하여서 생산을 하고 이득을 서로 나누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는 5일 일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 오고 안 오고, 하루에 5시간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30분 하다가 나는 가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 아무나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겠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본인들끼리 자치회를 만들어서 회장도 만들고 총무도 만들고 회계 서기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득이 나오면 그 이득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발전했냐면 그게 협동조합이 됐다.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주인의식이 되어서 만들어간 것이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다, 캠프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각 교회 모든 조직에서 2인씩 추천해달라고 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주방을 운영하는 만나팀을 구성할 적에도 여성교회에서는 각각 2명씩, 남성교회에서는 1명씩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만나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도 이 방식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두가 움직이는 방식을 연습하고 또 연습할지 어느 날인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은 선교지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갖다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 많은 내용을 다 이미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일부의 설교를 보시고 이제 실제로 아시아 빈곤선교센터 캠프 아시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양미강 목사님이 나오셔서 캠프의 현재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게 더 진지하고 더 재밌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스마일 타워빌이라는 책 보여드렸잖아요. 그 타워빌에 들어가서 캠프가 가장 하고자 했던 거는 스마일. 여러분이 스마일 한다는 거는 어떨 때 스마일이 되나요? 정말 기쁠 때 스마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속이 막 부글부글 할 때 스마일 하면은 속이 이상해지잖아요. 웃음도 이상해지잖아요. 얼굴이 스마일 되는 게 바로 저는 가장 행복할 때 그런 거고, 그것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때 스마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자립선교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마일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스마일하는 것이 내 가족이 스마일하는 거고, 마을이 스마일하는 거고, 하나님이 스마일할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저는 자립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PPT를 좀 사용할 텐데요.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잠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캠프의 사역은 지금 1기가 아까 그 타오빌이라는 곳에서 했었던 그 부분이고, 지금은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딸락이라는 곳에서 농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을 지원하는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앞부분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방송팀 좀 이게 제가 못하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네, 저런 곳이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교회들이 맨 처음에 협력해서 지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 아주 베이직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기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 마을로부터 시작하고 마을과 함께 시작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마을을 위해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나눔, 한국교회가 생각할 때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현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네네. 보면은 캠프에 선교 원칙 5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 네,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그리고 통전적 선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선교에서. 근데 더 그와 함께 해야 될 것은, 가난한 곳에서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도 전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빵과 복음이라는 2가지 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먹을 것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복음과 함께.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자립이고요. 동반자 선교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방적인 지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과 함께, 그 교회와 함께 동반하면서 같이 하는 선교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 선교, 그 마을이 전체가 살아가는, 교회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넘어갑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캠프가 현재까지 오기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오빌에서 도시빈민 자립선교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분들 표정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지시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하신 표정을 갖고 있어요. 이 재봉틀 속에 재봉을 하면서. 그리고 이분들은 재봉틀을 이제 여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와서 일을 할 때 누굴 데려오냐면 자기 꼬마들을 데리고 와요. 꼬마들은 유치원에 가지고 있고 본인은 열심히 이렇게 봉제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맨 처음에 거기서는 워낙 폭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막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본인들이 돈을 버니까 당당하게 남편의 폭력에 맞서서 당신 왜 나 때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여성들의 자존감이 확보가 됐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협동조합 말씀하셨고 넘어갑니다. 네, 예, 이렇게 일감이 많아요. 그래서 하청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는 캠프가 한 5년, 6년 정도 지원하면서 이분들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본인들이 가서 영업도 뛰어요. 마케팅도 해요. 그 다음에 생산도 해요. 회계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캠프하고는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 캠프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서로 동등한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치원도 필요했고요. 네, 그 다음 네, 아이들이 있죠. 유치원 그 다음 있고요.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보건도 필요했어요. 아프면 가서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가 상주해서 치료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네, 앰뷸런스도 있고 저기에
그 굉장히 혁신적 모델인데요. 그건 좀 설명이 좀 깁니다. 어쨌든 마을에 그 병원이 없으니까 저 조그만 보건소 같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는 거예요.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에다.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려내서 그다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데요. 네, 넘어갑니다. 네,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일날 예배도 보지만 평일에는 다양한 마을 잔치도 있고 마을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아주 다목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상 북적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거기에 그 타업이라는 곳에는 저렇게 지역개발센터가 있어 60명 정도가 저기에 와서 같이 숙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지금 캠프는 좀 2017년은 타오비리 중심까지였는데 지금은 많이 좀 확장이 돼가지고요. 지금 아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딸락이라는 농촌 지역과 함께 그다음에 마닐라에서도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민다나오 다바오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바오에 있는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시나요? 아세요? 네, 좀 냄새가 꼬리꼬리하죠. 근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데 그 두리안 농가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규모가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핵심은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하겠다 생각하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다가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경제적 자립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경제적 자립뿐만 심리적 독립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자립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는 결국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2017년 이후에 딸락에서 이제 그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오비르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딸락에서 시작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 분바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쌀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먹잖아요. 그럼 새끼를 밥을 다 먹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 밥 잘 안 먹죠. 그렇죠? 새끼를 밥을 다 먹고 간식을 2번 먹거든요. 10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때도 쌀 종류를 먹어요. 그러니까 쌀이 엄청난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이제 엄청난 주식인데 여러분 알랑미라고 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부르르 올리는 그런 쌀들을 먹는데 이게 쌀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격이 쌀 농사를 져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중간상이 상당히 그냥 헐값에 그거 갖다가 우리가 받다 보니까 중간상한테 다 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촌이 좀 잘 살아야지 그 다음 따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농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촌에 지금 청년들이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농촌 지역에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자립농장을 만들고 도종센터, 여러분 도종센터 아시죠? 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종하는 거. 왜냐하면 필리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70년대도 그랬죠. 여기 밥 할 때 이렇게 잃었죠. 이렇게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돌 잃었잖아. 지금도 필리핀 돌을 잃어요. 왜냐? 쌀을 말리는 것이 땅바닥에다 말리니까 거기에 막 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그 쌀값이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도종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고급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도종을 해서 훨씬 더 가격을 좋은 거를 갖고 와서 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부분이겠죠. 이제 이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무료로 지원하지 않고 참 아까 이제 황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캠프는 진짜 깐깐하게 지원합니다. 공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벽실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좋은 종자들 제공하고 그다음 비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무료 도종을 하고 그럼 와서 무료 도종을 하면 이 도종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껍질
저희는 이 껍질을 모아다가 양계할 때 닭들한테 줍니다. 닭들의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지에서는 쓰레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 안에 선순환 구조로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지 교인들이 제대로 자립을 해야지 교회가 자립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교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간다. 이제 이게 저희 핵심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친환경 양계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나 양계, 지금 지금 어떻게 강동주 목사님이 여기 지금 뭐 연결됐다는데 보나 양계를 받아서 저희가 기술을 해가지고 친환경 양계. 그래서 이 계란을 만드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한 2.5배 정도 판매를 합니다. 우수한 얘는 닭들이 굉장히 이게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 어디 이게 개사에 있질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요새 여러분 그 계란 팔려면 동물 복지 이렇게 비싼 거 팔잖아요. 동물 복지가 가능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제가 무슨 뭐 계란 장사 같이 됐는데 실제로 냄새가 안 나게 모든 것이 그 천연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계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태양광 같은 걸 만들고 여기에 넘겨주세요. 네, 닭이 있고 제가 제 것만 보고 그랬군. 그지고요. 저기 태양광을 사용해서 지금 필리핀이 워낙 햇빛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 태양광을 해서 모든 전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부분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네. 지금 우물을 파고 있어요.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펌프를 끌어올려 가지고 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풍차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딸라기 하시면 풍차가 있어서 이게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돼서 딱 가면 저기 캠프 풍차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갑니다. 예, 전으로 돌아가시면 전으로 또 해주시면 지금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농촌에 들어가서 생산은 누가 하냐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죠. 지역 농민들이. 그 다음 가공을 합니다. 가공이라는 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두부도 만들고 누룽지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저 가공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산만 하고 가공하면 뭐예요? 판매할 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게장 핵심은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냉장 차량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저렇게 판매까지 넘어갑니다. 네, 저 도종센터 실내고요. 저희가 저게 이제 매장이 마닐라에 있는 매장입니다. 저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저기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봉사단으로 가기도 하고 현지의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판매는 여기 집에서 집으로 도어투도어 시스템도 있고요. 저렇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할 때는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판매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저희한테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오해를 해요. 저긴 장사하는 동네네. 이렇게 오해도 아니에요. 정확히 엄격히 하면은 장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가치, 복음을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진행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립선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경제적 자립, 하나는 심리적 자립을 동시에 확보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아이따 목사님 여기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소수민족인데 아이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급식을 좋아하세요? 교회만 왔다 하면 성경 왔다 하면 급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쫙 모으라서 급식을 물론 이제 그 밥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급식만 한다는 거 문제는 거기에 급식만 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왜 한국 교회는 오면 목사님들은 와서 맨날 돈 봉투만 나눠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냐.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와 함께 얘기하면서 왜 한국 교회는 너무 급식과 그런 것만 좋아하느냐. 이제 이게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이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서 교회를 짓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져요. 아주 잘 져놔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교회 지을 땐 좋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전에는 전등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전등이 10개 들어가고 에어컨이 들어가고 막 빵빵하게 잘 자놔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이게 교회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나머지 이 전기세가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거기에 현지에 맞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한국 중심의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교회를 딱 짓고 주일에만 딱 한 번 예배 보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사례가 나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아까 한 목사님 몽골 교회를 얘기하셨지만 400가지 넘는 여러 가지의 요구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자립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현지가 진정으로 자립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하시기 힘들죠. 저기 기름값도 막 비싸고 그러잖아요. 막 전기세도 비싸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힘든 것이 넘어갈게요. 예, 바로 소수민족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산에 사는 사람들 필리핀에서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피나투보고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산 속에 사는 이 소수민족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사람 보면은 약간 머리가 꼬불꼬불하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수민족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더 아까 이제 도시 빈민 쪽으로 갔듯이 딸락에서 와서도 가장 딸락에서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찾은 거죠. 그랬더니 더 힘든 계층이 누구냐 찾았더니 바로 이런 산 속에 사시는 소수민족 아이따 마을 분들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농촌 지역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버섯을 재배하자. 왜 갑자기 버섯일까요? 왜 갑자기 버섯일까?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요. 이게 버섯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버섯을 만드는 방법,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지원해주고 이분들이 가공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공품을 가지고 캠프는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서 이 지원금을 이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이따 교인들이니까 또 교회에 헌금을 할 거고 또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이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교회도 유지하고 또 이웃들에게 또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는 게 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넘어가요. 예, 여기에 이제 아이따 마을 약간 얼굴 색이 좀 검은색이 그러시죠? 네, 넘어갑니다. 네, 저기 아이따 분들이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버섯, 여러분 버섯 해보신 분들은 버섯은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배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 팩을 만들어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버섯 팩이에요. 저 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느타리 버섯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버섯이 키워가지고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버섯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저 아이따 분들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지금 가공을 위한 준비, 이제 실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 저거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농업부가 버섯 크레카를 만들었대요. 버섯을 말려가지고 이것을 크레카, 과자를 만들면 너무 맛있대요. 다음에 올 때 제가 한번 잘 나오면 가져오겠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무리 필리핀 농업부가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여기 아이따 소수민족 이분들 교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버섯을 재배하게 하고 지금 가공까지 와서 이제는 시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준비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겨울에 비전 트립 팀이 몇 분이 오셨는데 몇 교회가 오셨는데. 이랬어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자립선교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몸에 피부가 안 와요. 근데 직접 가서 여기 소수민족 그 마목교회라는 곳인데 교회에 가가지고 버섯팩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게 하니까 막 신나게 막 열심히 만들고 이거 보면서 이 청년들이 이런 게 자립선교군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같이 열심히 만들어서 이것을 위한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게 자립선교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캠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 교인들의 자립을 통해서 교회를 자립시키는 방법을 한다. 그리고 1차적인 것은 아이따 소수민족을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세 비싸고 굉장히 비싸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부분들의 친환경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것들을 친환경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립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오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한 교회가 현지의 한 교회 플러스 그 마을을 살리는 일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교회에는 그 마을의 거점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같이 함께해서 이 마을을 함께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지금 필리핀은 이 K-팝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 사람만 가면 마치 연예인이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면 어머 한국 분들이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한국어 열풍이 엄청나요. 지금 막 하려고 그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가서 농사를 지원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또 유치원에 관심 있는 분은 유치원의 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엄청난 자원들이 그 현지의 교회와 현지의 마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늘상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늘상 평상시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현지의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책임진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자립과 함께 기도한다. 근데 그것은 분명 우리가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눔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부였는데 부르실 때 호수가에서 불렀을 때 그때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어딜 가라 했어요? 깊은 데로 가라. 좀 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다. 이제 한국교회는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너 거기서 헤매고 있지 마. 조금 더 깊은 데 가면 돼. 초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저희에게 부르는 것을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봐. 거기에는 정말 보고가 있어. 그리고 그 보고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야. 그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야. 이제는 100년 전에 우리가 외국교회로, 해외교회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런 자립성기의 모델에 선봉에 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지금 저기 우리 들은 대로 마을 하나부터 온전히 책임지고 자립시켜주기 시작을 해서 10개, 20개로 확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우리 모두에게 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길을 가는데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매번마다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